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유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있으세요? 저 어린이 있습니다. 초3 어린이. 어떻게 어린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오늘 어디 어머니 놀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신 네, 거 아닙니까? 어린이는 네. 이제 알아서 놀고 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놀고 있는 어린이. 예. 엄마는 일하시고 아버지와 놀고 있는 어린이. 이 집은 아직 어린이는 저는 어린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뭐 계획 단계죠. 저희. 계획 단계다. 조카가 있어가지고 오. 조금 찔러 넣었습니다. 네, 조금 많이는 아니고 아, 조카들 네, 맛있는 거 조카들. 먹으라고. 아유, 네, 예. 또 삼촌이 유튜브 나온다고 어. 저희 조카 꿈이 나중에 슈퍼 유튜버가 되는 게 오. 꿈입니다.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삼촌 노릇 한번 하느라고. 삼촌이 원래 변호사인데 유튜버로 더 유명한. 아 근데 또 조카 꿈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새 예. 유튜버가 새로운 직업군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어디 인터뷰가 100만 보니까 유튜브. 예. 그 저기 뭐야 100만. 100만 유튜버. 어. 아, 저희 취재편이 좀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66만입니다. 저희가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재명 후보처럼 100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여행 유튜버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주말에 사실은 토요일 날, 일요일은 저희가 긴급 라이브 하느라고 서부학 교수님 못 갔는데 토요일 제가 강원도 일정을 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초기에 보지 못했던 이제 새로운 현상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평범한 시민들 계세요. 그냥 구경하러 나오신 분들. 뭐 누구를 저는 항상 가면 그 지지자들의 얘기는 너무 당연하시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여론. 네, 그리고 잘 안 보이는 곳. 사실은 기자라면 당연히 그런 곳에서 나오는 여론을 직접적으로 보도해서 그 선거 캠페인 뛰는 사람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보도하는 역할. 이 사실은 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사법부 안 되겠다. 그동안은 검찰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법원도 심각하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이거는 좀 안 돼. 국민들이 뿌리가 나서야지. 같다는 거죠. 뿌리가 그렇죠. 같다는 그런 거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법비들 법조 예, 카르텔. 예. 그러니까 이거 야 대한민국 이거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이거 몇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네, 해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손도 못 쓰고 끝나버리는 너무 이런 상황이 맞아요. 되는 건데 이건 너무 심각하다. 네,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민심이 그렇다더라. 제가 요거는 짧게 총평만 좀 한 말씀 네. 드리면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뭐냐.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고 또 하나가 공정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의 개념인데 네. 안정성 면에서 지금 이 사법부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나열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음. 시를 날로 해서 날을 시로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총장의 행위죠. 음. 거기다가 어제 대법원의 그런 속전속결의 졸속 결정 판단. 이런 게 법적 안정성을 다 깨는 이례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아니 이례적인 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둘 다 이례적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이례적인데 완전히 유리한 결과를 갖다 주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 이례적인데 완전히 불합리해서 불리한 결정만 하니까 이 편파성 과거 이재명 후보 쪽에만 압수수색이 뭐 300차례 이상 그리고 김건희 씨는 아무 수사도 받지 않고 덮어주는 이 편파가 이제 이 출마까지 막아버리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네. 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과 이 공정성을 침해해서 피선거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이거 사법 쿠데타라는 거를 법원이 어떻게 부정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 전 일반 국민들도 그 법원의 민낯을 이번에 저는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이용호 의원께서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서보학 교수님께서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민주당의 주요 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27일은 너무나 불변의 피고인의 그 권리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20일 7일. 예, 20일 플러스 7일. 그다음에 항소 이유서 제출하는데 항고 이유서 제출하는 네, 상고 이유서 예. 상고 이유서 제출하는데 20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고장을 상고장을 제출하는데 제출하는데 7일. 그래서 그런가 해서 형사소송법 전문 교수님들께 이제 아침에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했는데 서부학 교수님이 지금
그 되게 상식적이고 화제가 정상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나이브한 거다. 순진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주말 사이에 아주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학 교수님의 네, 어떤 판단에 대해서 우리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법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쭉 지금 이 단계까지 올 때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 이제 파기 자판은 안 된다 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그 법조인이 아니신 다른 이제 분께서 진짜 안 돼요. 1%도 안 돼요. 0.1%도 안 돼요. 이러니까 제가 0.1%는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기 네. 환송을 한다는 것도 많은 법조인들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는 이렇게 사건 처리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 서부학 교수님이 주신 말씀이 대단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하면은 아니 서부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정말 얘네들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사실 이제는 상식이 파괴됐다. 이 사법부도 원래 통상적인 그런 트랙으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을 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대단히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원래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파기 환송심에서 하는 걸 보면 원래는 우편 송달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보내고 안 받으면 그 다음에 인편으로 보내고 하는 건데 이런 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빛의 속도로 가늠하겠다. 그럼 파기 환송심이 5월 안에도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일단 봐야 그렇죠. 돼요. 근데 이 재판부가 목요일 날 하던데 5월 15일 날 재판이 있고 예. 그때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라서 아마 못 나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그것도 의도가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있다고 공식 보여지죠.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예, 예, 그것도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할 사람들은 순 전부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선거운동 하는데 당신은 재판 출석해. 그러니까요. 그것도 5번이나 기일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6월 3일 네. 투표일 날도 그 저기 아, 뭐야 저 뭐지 갑자기 대장동 재판 말씀. 아니야 대장동 재판이 아니고 하나 있잖아요 무죄 1심에서 무죄 나온 위증교사. 위증교사. 큰일 났네 이놈의 갱년기 큰일 아니, 이 정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사건. 5월 15일 날 끝낼 순 없고 그러면 22일로 통상적으로 넘어가는데 22일 날 20일 안 할 수 있고 5월 16일 날 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일로 네, 하면 바로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기일을. 목요일 날 재판하는 분은 목요일 날 한다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목요일 날 한다고 어떻게 장담되냐 그렇죠, 이라는 거예요. 예. 보통은 뭐 그냥 2주 단위, 4주, 예. 2, 3주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통상의 다음 날도. 법무 예. 실무의 그런 그 범주 안에서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판단하면 그거는 100% 오판할 가능성이 근데 저희가 있어요. 이런 이래의 열의 예외를 다 합쳐서 이 사법부를 불신하게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진짜 그렇다고 하면 선배 말씀 주신 것처럼 16일 날 선고를 한다. 두 번째 기일은 네. 안 나와도 선고는 할 수 예, 있게 예. 형사소송법에 예. 돼 있어요. 예. 그럼 16일 날 한다? 7일 만약에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은 재상고인이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럼 7일 안에 한다. 16일, 23일 바로 하루 만에 또 넘겨서 판단을 한다. 6월 3일 전에. 예.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아니다.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이거는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음.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 구덩이에 스스로 맞아요, 뛰어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전 이거 뭐 대법원 판결 존중하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서부지법에 난동 부리듯이 들어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존중하란 말은 너무 당연하니까 안 해도 맞아요. 되고 네. 다만 이 사법부가 정치 중립을 깨고 고도의 독립성을 스스로 팽개치면서 정치 한복판에 들어갔다. 저는 법복 입은 정치인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법복 입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놔둬야 됩니까? 아니 법원이 정치해도 되는 곳이에요? 아니 심판인데 심판이 레프리 복장 입고 한쪽 편에다가 패스 받아가지고 13명 뭐 내지는 네. 선수가 저쪽은 20명이 뛰고 여기는 11명이 뛰고 이 맞냐고요. 네. 단적인 예가 지금 명태균 수사받아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여기에 있어요.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화 안 내죠. 그 이유는 포토라인에 세우면 정치적 영향을 미치니까 안 해도 우리가 양해하는 거지 수사 안 하는 걸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법이 고도로 자제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선택 앞에서는 엄숙하죠. 그러니까 소위 낮아져야죠. 얘기하는 사법 소극주의, 사법 자제. 사법자지.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스스로 깨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거고 과거에도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근데 계엄권을 가지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 국민들이 가서 막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서부학 교수님의 논의는 법을 어기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 쿠데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사법 쿠데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고민합니까? 플랜 A, B, C가 아니라 그냥 그건 진압이에요.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부학 교수님의 의견 저는 잘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게 아니라 네. 사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윤석열의 내란의 연장에서 내란 행위와 같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바꿔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란인데 물불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 판단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5월 15일로 일단 날짜를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파기환 네. 송심. 네. 그러니까 지금 막 탄핵하자 이런 논의는 이게 상대가 있는 내용이고 심지어 이준석 의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직선거법 11조도 안 읽어봅니까? 같은 후보자가? 예. 대통령 선거 출마자는 장기 7년 아니면은 체포 구속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좀 법무는 읽고 비판을 해야지. 아무 소리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한 구덩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탄핵 논의하는 거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5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기일 진행하는 거는요.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기일 변경 신청서 냈는데 선거운동 기간인데 허가 안 해준다. 그럼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사법 내란에 대해서는 국회가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탄핵도 뭐 조의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고법부장 싹 다 날리고 대법관 10명 동시에 탄핵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전 그렇게 그 봅니다. 좀 여쭤볼게요. 그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만약에 오늘 해요? 오늘은 안 될 거 만약에 7일 그러니까 뭐 그 하여튼 연휴가 하여튼 끝나고 뭐 임박해서 하죠. 예, 기일 뭐 변경 오늘 정도 신청서는. 내면 좋죠. 예, 예. 오늘 내도 돼요? 휴일인데? 내도 아무 그건 제한이 네, 없어요. 아무 제한이 때나 아무 내면 때나 되고 내면 너무 임박해서 내면은 네. 너무 빨리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내야지. 네. 임박해서 내면 또 고급 핑계 잡아서 안 해주니까, 안 해주니까. 좀 여유 있게 내는 게 아, 좋죠. 근데 법원이 오늘 쉬니까 접수는 안 되겠네. 또 우체국도 쉬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럼 한 내일 예. 그러니까 내일도 자기들은 쉬는 7, 날. 8일에는 그 받아보겠죠. 이재명 후보는 집행관이 없잖아요. 법원은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내거나 비서가 예, 뭐 이제 내서 우편으로 해야 내는 되는데. 거네. 그러니까 법원에 그러면 송달은 뭐 어쨌든 이제 되죠. 5월 7일 날 돼요. 7일 간다. 오- 아니, 5월 법원 민원실 가서 그냥 내버리면 내도 되니까. 되고. 아, 예. 그래요? 예, 그냥 뭐 송달도 필요 없고 그냥 내면 돼요. 내면 돼요. 거기다 가서. 민원실에 네. 내면 그게 접수가 네, 되는 거죠. 접수가 내는 되죠. 순간 바로. 접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6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네,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재판 받으러 오기 어려우니 이걸 네.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요. 네, 네. 그럼 이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게 받아들일지 말지 재판부가. 거의 재판부에서 일찍 내면 뭐 재판 일로부터 최소한 한 3, 4일 급하게 내면 하루 전에도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게 소송 지휘권 하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떤 그 고등법원은 완전히 대법원 눈치 보고 지금 이렇게 잡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네.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한 달 반 걸렸었어요. 예. 공직선거법 그 네. 기일 잡히기까지. 근데 거의 이제 하루 만에 기일을 잡아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아, 이걸 기일 변경 내도 신청서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주지 예, 않을 예, 것이다.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안 받아주면 그때부터는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이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 법원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탄핵을 안 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탄핵시키자 이건 아니고 5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정당하게 올바르게 판단에 대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고 네. 조의대 따까리 역할을 하면 죄송합니다. 따까리라는 역할을 할게요. 따까리 역할을 하면 이거는 고등법원에 대해서도 이건 예. 대법원과 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법 내란에 있어서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시키듯이 조의대가 고등부장을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딱 수방사령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바로 저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헌법에 이런 조문 있는 거 아셨습니까? 116조 1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입니다. 헌법 조항. 선거 운동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그런 헌법에. 표현이 나오네. 헌법에. 예. 우리 헌법에 미국 헌법 아니고 그렇죠. 우리 헌법에.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데 판사가 이 조항 모를까요? 알겠죠. 모르면 판사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알면서도 그냥 조의대 눈치만 보면서 아, 우린 됐고 그냥 이재명 날리기에 합세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을 포함하여 평등권, 공무단인권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선거의 기회균등 보장권 모든 걸 침해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들도 선거권이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 미래 권력을 주권자들이 지금 정하겠다는데 판사가 뭔데 자기가 그 기회를 박탈시킵니까? 그것도 조이대랑 합세해가지고 이건 사법 내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내란이면요 우리가 그날 윤석열 내란 어떻게 막았습니까? 이 판사판 볼 거 없이 가서 다 막았거든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 내란으로 가면 국회가 탄핵 소추권으로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직무 정지. 그럼 고법부장 3명 싹 다 정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 10명. 어차피 사법 내란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변호사님 그 이제 어쨌든 형사 7부의 이제 3명의 판사들을 탄핵을 해요. 그러면 재판부가 재배당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재배당된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형사 2부라는 거예요. 근데 형사 2부는 더 완고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7부가 하든 2부가 하든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대법관 10명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법만 건드려서 될 게 아니라 내란 세트로 해야 진압은 된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 끄는데 어설프게 소화기 뿌리면 됩니까? 확실히 뿌려야지 불이 진압이 되거든요. 잔불까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고법부장 그냥 이재권 판사가 역사 앞에 죄를 짓겠다 선언하는 순간 그 3명 다 날리고 그 네. 형사 2부까지는 날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날리고 대법관 10명을 동시에 그날 날려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날 다 날립니다. 세트로 날려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비판할 거예요. 예. 야 대법원 기능 정지시키고 민주당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냐. 네. 설명해주면 됩니다. 네. 사법 쿠데타를 응징한 거라고 설명하면 끝나고요. 그럼 대법관들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심판을 받겠죠. 네. 만약에 헌재가 파면을 내리면 민주당이 잘한 거고요. 만약에 직무에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헌재에 맡겨놓더라도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 대선을 치르고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법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조이대와 대법관 10명이 돌아오더라도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내란 진압 국면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법원을 자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전 서보학 교수님의 의견은 사법 내란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예. 네, 저 동의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에 저벅저벅 들어오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개혁적인 어떤 후속 조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탄핵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 차례 보류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헤아려 본다면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덩어리째로 보면 아니 헌재는 유리하게 나와서 수용하고 뭐 대법원은 유리하지 않게 나와서 수용하지 않는 거야. 그냥 아주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고 대선이 너무 임박해가지고 이제 사법부라는 건 또 검찰이랑은 좀 기류가 다른 분위기는 좀 있는데 당연히 무리수입니다. 대단히 부적절해요. 이거는 사법적인 정말 단죄까지도 필요하고 뭐 고발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이 변수를 하나 더 가져왔을 때 이 사안이 정말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할 거예요.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민주당 분들 만나고 뭐 댓글이나 반응들 보면 너무 격앙된 거예요. 어떻게 사법부가 그래도 신뢰했던 사법부가 이런 식의 무리한 그리고 사법 쿠데타라는 이런 부분까지 비판이 나오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젠 이재명 대표가 전 정말 맞는 말을 했다고 보는데 이젠 국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가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분 인터뷰도 그러는데 주권자인 국민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걸 가르마를 타려고 하는 시도로 정치적인 개입 시도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저는 아까도 이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나는 중도 보수인데 이번 사법부는 정말 아니다. 나 중도 보수고 나 중도층이고 나 무당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번 사법부는 무리하다.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는 사법부가 어떤 그 청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이신가요? 30년 했는데 이런 절차는 처음 이런 절차는 처음 본 건 정말 맞는 말이고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또 기자하다가 법조인이 됐을 때 판사 출신 분들을 보고도 좀 약간 놀란 적이 있었어요. 되게 똑똑하죠. 사회 완전 초엘리트죠. 그런데 사회적 경험치가 일반인들에 비했을 때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뭔가 사회적인 상식과 이런 게 많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데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대우받고 대단한 이런
업을 한다라는 자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게 되는데 그게 업에도 자기 직업 윤리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진짜 철퇴를 내릴 겁니다. 아니 근데 법원 노조도 성명을 냈잖아요. 네.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대법관들 빼고는 다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 판결에 놓은 거가 딱 하나입니다. 일반 유권자의 인식, 일반 그렇죠. 유권자의 기준이라 그래요. 그걸 판사들이 어떻게 알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죠. 6월 3일 날 개표해 보면 다 알아요. 네. 아니, 일반 유권자 인식을 보자고요. 30일 뒤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면 될 일이고 저는요. 탄핵이라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희대가 다시 또 복귀해서도 또 때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헌법적 뭐 84조 문제부터 다양한 걸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대법원이 저렇게 나오면은 최종적으로는 권한쟁의를 하든 탄핵을 하든 헌법재판소 가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요. 저는 사전적으로 지금까지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세트로 사법 내란으로 의심받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행위. 전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묻느냐? 탄핵보다도 전 이재명 후보가 예. 당사자로서 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아. 이게 우리 헌법소원 보면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은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일관된 판례는 재판 제외된다고 할 때 그 재판에 부수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재가 그냥 사법부 거는 다 관여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이었어요. 판례고. 그렇죠. 근데 그 판례도 헌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절차,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상실당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까지 이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앞선 그 대법원과 고법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브레이크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헌재에다가. 아 헌재. 예, 헌재.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가처분은 거는 이제 이 재판을 금지해 달라, 헌법소원을 하면서. 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건데 네. 저는 이건 선례가 없죠. 왜냐면 네.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재판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판단을 자제해 왔는데 이 사안에서는 선례도 바꿀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돼요. 84조로 가든 네, 네. 제가 지금 얘기한 조항으로 사전에 가든 한 번은 가야 돼요. 왜? 대법원이 자제를 안 하니까 무슨 미친 망둥이처럼 뛰어다니니까 한 번은 채찍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을 지금 드느냐 나중에 드느냐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6월 3일 날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일반 유권자 인식이라며요. 일반 유권자 인식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믿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가는 건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국회는 탄핵 준비 다 해놔야 됩니다. 네. 해놓고 이상징후 나오면 바로 대법관까지 다 때려버려야 되고 한 번에. 다 정지시켜야 되고 그 네. 사이에 이제 입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형소법이나 네. 공소법 예. 개정하면 되니까 시간을 벌어놔야 되고 이재명 대표 당사자성을 충족하니까 네. 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이런 거예요. 남들은 지금 막 단일화하고 선거운동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동선을 짤까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재판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되고 신 변호사님에 따르면 헌법소원 준비 할 수 있는 건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아니, 힘들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결과적으로는 드는데. 제가 서보학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사법부가 사법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이미 사법 내란을 일으키고 이미 시작됐다고 있다. 볼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는 요거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 보도자료 냈잖아요. 그 공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에 착수를 하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지체 없이 다 파악하고 검토해가지고 우리는 다 알아 모든 내용을. 신이네 신. 이재명의 모든 주장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른 그 대법원이 지금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키고 그리고 파기환송을 이제 명받은 고법 형사 7부도 상당히 신속하게 우편 송달도 아니하고 특별 송달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재상고로 넘어오면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당연히. 결정할 근데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속이 아니라 완전히 졸속이죠. 졸속. 그렇죠. 졸속 졸속이죠. 재판, 졸속 재판. 그리고 뭐 지금 뭐 기록도 제대로 똑바로 안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건 전자문서 봤던 열람 것도 진짜 한 어려워. 거 이런 맞냐. 거 원님 재판이라 불러 우리가. 그렇죠. 원님 재판. 지들 그렇죠. 멋대로 하는 대법원이 원님 재판. 완전히 원님 재판. 그 제가 대법원이 아니라 이거 불법원으로 불러야 돼. 불법원. 이제는 조이대 불법원장. 불법원장. 대불법원장. 아주 큰 불법을. 또 오늘 돌아가네. 대불법원장. 야, 아니, 진짜로 예. 불법원장이죠. 예.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법원이 불법 저지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위법 행위를 뭐 덮어놓고 하고 어차피 모든 결정은 맞아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3심제라서. 실제로 불법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원칙은 모든 사건이 대부분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게 맞는데 현실상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부로 가잖아요. 이제 소부에서 그런 전원 합의체 할 때 법원 조직법이랑 이 전원 합의체에 넘길 때 관련한 내규를 보면 거기에도 배당된 연구원이 있잖아요. 연구관이 있잖아요. 그 연구관 보고서가 나오고 주심 판사의 판단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전합에 넘긴다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걸 다 뭐 대법원장의 아주 단독적인 결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도 2시간 위배가 만에 있어. 소부에 있는 거를 맞아요. 전압으로 데려간 이거는 거 아닙니까? 위법성이에요. 예. 이걸 답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신뢰와 앞으로의 존속성의 문제예요. 네.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저희가 형사 기록이 기본적으로 전자화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은. 근데 주요 사건이나 이거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전자화해요. 기록 양이 대단히 많거나 하면 이게 7만 페이지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6만 8천 쪽. 예. 그러면 저희가 판사님들 보면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본다고 해요. 각주는 좀 잘 못 읽을 때도 있다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수에서 박범계 의원님이 과거 얘기했던 걸 굉장히 많이 소환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이면 법관들 훈련된 사람들이라 되게 몇만쪽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건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유죄가 나왔어요. 거기에 부속해가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고 이 후보자 당사자는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는 결정이에요.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현직 부장 판사도 이게 갈렸는데 이렇게 빨리 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도 이래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법률심이라 원래 기록 안 봐도 돼.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명권, 내 재산, 내 운명에 걸린 그런 사건을 갖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어머 내 사건 기록 하나도 안 봐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요. 봐야죠. 누가 안 봐도 된다라고 규정이 됐어요. 법률심이라서 보는 게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또 엇갈렸잖아요. 사실관계 그럼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 되는 성격의 사건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된대요. 대법원이 이 입장을 낸 걸 보면.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나와서 꼼꼼히 6만 쪽 다 살펴봤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법부 이 지경까지 이거 누가 초래했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했네? 아니요. 본인들이 초래한 거예요. 이거 구조적으로 이런 사법부 내 불신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대법관수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요, 그 소송할 때 스킬이 뭐냐면은 그 좋은 변론의 하나의 예시가 상대방 주장을 인용해서 반박할 때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네. 그럼 전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방 윤석열의 주장을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가장 네. 강력한 논거니까. 예. 윤석열은 헌법재판 받았죠. 그건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정도의 그렇죠. 이제 형사재판의 모형만 담겨 있는 네. 헌법재판. 예.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어권, 졸속재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난리를 쳤죠. 네. 그리고 시간 다 줬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윤석열식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받아들여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만 방어권 있어요? 또 윤석열이만 자유가 있어요? 윤석열만을 위한 법입니까? 뭐 윤석열만 압수수색 안 받고 검사 핸드폰 뺏어요? 김건희가? 아니 뭐 영장도 없이 검사폰을 뺏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누가 외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의 얘기를 더 엄격하게 절차적 적법성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인듀비오 프롤레어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거기다 선거까지 껴있어요. 국민주권의 원칙. 헌법이 지금 종합 세트로 녹아져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졸속을 하는데 이거 박수친다? 제정신입니까? 그럼 자기들이 불과 2달 전에 윤석열 헌법재판 받을 때 그렇게 방어권 달라고 노래 불렀던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주장이 또 휘발됐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 가지고 장난 그만 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의 주장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가장 분노해야 됩니다. 요 타이밍에는 윤석열이 분노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세계 최초로 사심제를 요구하네 어쩌네 국민의힘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에는 재판소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하는 나라 많아요. 그리고 있어요. 대법관이 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원 법관이 320명이고 프랑스는 120명이라면서요. 우리는 꼴랑 14명이고 그중에 둘 빠져서 12명이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둘 빼고 나머지 물리적으로 안 돼요. 10명이 지금 전체 아니, 국민들의 국민의 주권을 그 참정권을 완벽하게 형해화시키겠다고 아니,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대법원이 노래 불렀어요. 상고법원보다 더 좋게 네. 대법관을 더 늘려준다고.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아니라 대법관 더 대폭. 높은 걸 더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 판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박수 쳐야지 판사들 양심이 출세의 길도 열리고 많이 열어줄게요. 그런데, 많이 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과거에도 듭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이런 이슈를 많이 거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엄청 격앙되게 이제 그러니까 반발을 자기 기득권이죠, 해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은. 기득권을 네.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 이상도 아니에요. 다른 논리는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대법관 12명, 지금 재판 12명 해야죠. 1명 했으니까. 그러니까 14명 정확하게. 기득권을 14명이 논아갖는 거면 각자 몫이 크겠죠. 근데 이걸 30명, 50명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각자 몫이 작아지죠. 그쵸. 그것 때문에 대법원은 반대하는 위상이 거예요. 적어지죠. 네. 그러니까 상고법원 늘려달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차제에 대법관도 늘리고 네.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서울법대 출신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맞아요. 어쨌든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요 사건은 그 좀 잘게 맞습니다. 저희가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대목에서 꼭 필요한 이슈들을 제기해서 말씀을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요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그 MBC 라디오에 황우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 요즘 계속 출석 아. 소환 요즘 대행 라디오에 이런 게 소환되셔서. 유행이죠. 네, 갱년기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윤선은 갱년기.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 반대를 했는데 그거 사과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유일하게 일어나서 허리 굽혀 사과하지 사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국회에 앉아 있던 분이에요. 정치 철학을 굽히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 이게 정치 철학이에요? 어떻게 이거 이번에는 장 아니요, 변호사님부터? 아니요. 예. 정치 철학이라는 건 신념과 어떤 소신으로 이루어진 거지 특정 인을 엄호하는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정치 신념이라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완전히 한계예요. 국민분들이 진짜 똑똑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계속 사실 노동부 장관 되기 전에 얼마나 정치권 밖에서 있었습니까? 그때 했던 게 정강훈 목사 예배 가고 집회 가고 이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됐습니까? 사실 꽃꽃 문수를 제외하고는 설명되지 않아요. 이 현상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사과하라. 이 부분 국민들께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중도층이 눈길이라도 줄 거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제가 동아일보 칼럼에서 봤더니 이 심층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라고 자처하는 분들도 탄핵은 했어야 됐다. 계엄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란 건 없다라고 다수가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 코어 지지층으로 굳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버리는 순간 본인들 권력이 눈앞에 이익이 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 철학입니까? 이건 국민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국민은 없고 우리는 당리당략에 앞으로의 당권에 앞으로의 지방선거 공천에 거기에만 눈길이 간다면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이 말이 이해돼요. 그 키워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네. 근데 저는 황우여 지금 이 정치인이 뭐 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이 비대위원장도 하고 또 선관위원장도 하고 또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맡고 있어요. 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은 황우여 같은 정치인이 은퇴한 지 10년 됐는데 다시 와서 활약을 하느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탄핵 반대가 소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과할 의향 없다. 그럼 탄핵 반대는 소신이다. 그럼 반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내란은 소신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 반대니까. 그러네. 예. 내란이 소신인 사람이 대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내란 대통령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란 대통령, 내란 제가 아까 어머. 사법부도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얘기했는데 예. 내란 후보를 내는 내란 정당이에요 정말로 명실공히. 이미 그렇죠. 아니 지금 황우여 위원장 말을 그대로 제가 한 마디만 바꿔서 해석하면은 탄핵 반대가 소신이다. 그럼 내란이 소신이다.
근데 후보가 됐다. 그럼 내란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윤석열의 내란도 국민이 막았지 황우여 위원장이 나와서 막았습니까? 좀 가만히 계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꾸 망동하잖아요. 진짜 국민들한테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어유 세다. 국민들이요. 정말 이런 정치인들 정말 정치인들에게 죽음이 뭡니까? 퇴출이에요. 정치적 사망. 정치 생명을 퇴출시켜요. 정말 국민들한테 까불면요 국민들이 응답을 합니다. 네. 저는 경고망동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경고망동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나와서 진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압. 저 내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제가 지금 노욕이라고 했잖아요. 더 센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지금. 방송이라서. 방송이라 자제 중입니다. 네. 노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 채널A 보도가 나왔는데요. 딴짓하면 결단하겠다.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이 부글부글한데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김문수, 한덕수하고 단일화 지체 없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거 딴짓하면 결단한다. 움직이면 쏜다.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비서실장 할 겁니다. 맞아요. 비서실장, 예,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김문수 자강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선 투표용지에 한덕수 이름 없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 지금 났죠. 네, 예. 권력 앞에 탐욕이 드글드글합니다. 자, 그러니까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후보는 이게 그게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나오는지 정말 국민들이 몰라요. 예.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3억 원 기탁금 내고 국민의힘에서 모멸감을 얻고 뭐 정가가 많네 적네 뭐 자범이네 아니네 한동훈한테 모멸감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루 만에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좀 쉬고 좀 그러니까 하자. 숨 좀 돌리겠다고 하는데 숨이요 2번 돌리면요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부에서 익명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요 이렇게 5월 7일이 지금 공보물 발주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니까 그 전엔 해야 돼. 막 이런 네. 목소리가 한 축이 있고 예. 아니야 5월 11일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 후보 예. 등록일이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 여유만만한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월 25일까지는 우리는 가능하다. 그때 투표용지가 인쇄 들어가는 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러면 이게 관람자로서 보면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 당연하지만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나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는데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룰 세팅 하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꽃가마만 타겠다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주도권을 쥐고 그냥 선뜻 내놓을까요? 아니요. 본인한테 유리한 룰 세팅을 하든 하는 신용은 하겠지만 누가 되게 할까요? 자기가 되게 하겠죠. 그리고 25일 운운할 때 버티면 그럼 누가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후보 당의 지원 없이 대선 치를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선출직을 정말 동네 반장도 안 해보셨던 분이 네. 항상 픽돼가지고 그 이력만 있으신 분이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김문수. 예.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무 우선권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의 후보니까 당의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의 정무 감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뭐가 핵심이냐? 김재원 비서실장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제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면 이게 또 동접자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을 수가 있는데 재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 김문수 후보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줘야 돼.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물어봤잖아요. 밸런스 네, 게임 때. 예. 그 청년 MC가 예. 뭐 하경 씨인가 뭐 그 MC 분이 네, 네.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한동훈 후보는 바퀴벌레를 선택했죠. 이철호 지사는 바퀴를 선택했습니다.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겠다고. 네. 나경원 후보는 바퀴를 들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았고 네. 홍준표 후보는 아예 선택을 안 했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바퀴입니까 바퀴벌레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줘야 돼. 근데 네. 이분들은 바퀴벌레를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생존력이 좋거든요. 이 생존력, 지구의 어떤 멸망이 와도 바퀴벌레는 살아남는 그 거대한 생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김재원의 욕망, 김문수의 생존력, 전 끝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끝까지 간다. 네. 골치 아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골치 아프다. 바퀴냐 바퀴벌레나 물어보세요. 단톡방에서. 그 밸런스 게임처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단일화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인다.
막판까지 갈 때 과연 누구의 승리로 귀착이 될지 그걸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날렸어요. 당이 날 버렸다.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 세상사 잊고 푹 쉬면서 인생 산막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정치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분이 이번 대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원래 말도 자주 바꾸는 분위기도 하고요. 해서 다음 선거 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덤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정계 은퇴라고 아직은 섣불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홍준표는 홍준표다운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 또 끝없는 욕망 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공간을 열려고 시도는 하겠으나 전 그게 국민들에게 이제 먹힐 일 없다. 이제 홍준표의 시대는 가버렸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한번 이분이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고 과거에 어디 총선에서 떨어졌을 땐가 했었고 지금은 단순히 그러니까 정치의 여정이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탈당까지 불렀을 땐 당에 대한 서운함이 엄청 강력하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게 정말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그 설전과 토론의 과정에서 느꼈을 그 모멸감이 또 한 축에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은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민을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덕수 대행을 옆에 세우고서 그걸 상수로 두고 이불이그를 펼칩니까? 그러니까요. 여당이었는데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대선 주자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번 출마했었던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한 번은 본선까지 갔었던 거고. 네. 지금 이게 무슨 판인가? 뭐 오세훈 시장도 같은 뭐 문제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당은 내가 몸담을 곳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복당을 얼마나 또 어렵게 했어요. 구설에 오르면서 명태균 씨 끼고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만나면서 근데 그 당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있을 수 없으니까 본인의 정치 생이 다시 펼쳐질지 이막이 산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찌됐든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1호 당원이라는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조치 먼저 하고 아직도 안 했잖아요. 아직도 안 하고 아직도 있잖아요. 못했죠, 그리고 뭐.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라는 사람 자기한테 맡겨진 공정선거 관리라는 어떤 최소한의 임무도 박차고 선수로 뛰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란- 사법부까지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덕수의 행동을 보면 예. 정상입니까? 행정부 수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출마를 해요? 자기가 관리하는 그 해당 선거에 예. 아니 다음 대선에 81살 때 흑여라도. 나오시면 모르겠어요. 다음 대선 81세시거든요. 그때 나오면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다는 건 자기가 관리를 했던 선거잖아요. 자기 손때가 묻은 선거인데 출마를 한다?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왜 행정부만 그러면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겠느냐? 대법원도 하지 않겠느냐? 왜 윤석열 픽이니까요. 그 사람들 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라는 자가 고르고 고른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관련해서 오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과 윤석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어떤 제보인지 저희도 뭐 방송 끝나고 취재를 좀 해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도 네. 서울고등법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행정부도 다 네, 믿기가 네, 네. 어려운 뭔가 어떤 이 사람들의 불신의 연결된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감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식과 국민적 눈높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건 내놓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웅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아니겠습니까? 내란이라는 게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헌법 파괴를 내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헌법 붕괴. 한덕수가 헌법 붕괴 안 했습니까? 아니 마은혁 임명 안 한 거부터 돌아와서 또 이완규 임명한 거부터 그거 가처분으로 막았어요. 그것도 헌재가 막았어요. 그것도 내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쿠데타. 그렇습니다. 자기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 이게요. 지금 한덕수가 출마하는 것도 이건 정말 기네스북에 속아 웃을 일이고요. 이렇게 구니까 행정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사법부도 제정신이 아니다. 공통점은 다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다. 다 윤석열의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아유 대법원을 어떻게 공격해 이런 좀 약간 양반처럼 그 뒷짐지고 좀 한가한 소리 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전 지금 탄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탄핵 카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일발장전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이걸 지금 나이브하게 그냥 대법원이 정상이고 대법관 저분들이 판단한 거는 지엄한 거고 지고지순한 거고 옛날에 인혁당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사법 살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법관도 그러면은 지금 대법관이에요. 예. 그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저는 분기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10시 22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문수 쪽에서 10일까지 한덕수와 단일화 하겠다. 방식은 여론조사로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네요. 1대1 담판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쪽에 김문수 쪽에서는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덕수 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 떠나서 설령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란 연장전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할 국민은 없어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없습니다. 이제 중도가 이미 결심을 끝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렇게 아예 그 무투표 당선 뭐 이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즘 시중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네. 한덕수, 김문수 합쳐서 한문수 내지는 그렇더라고요. 김덕수 이렇게 불러요. 울진문덕이라고 하고. 뭐 문덕. 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한덕수 더하기 김문수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또 재출마하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둘이 단일화를 하든 뭐 몇 번의 단일화 하든지 간에 네. 누가 나와도 똑같다. 누가 나와도 그냥 윤석열이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결과는 국민들이요 아마 그 MB 때가 그 520만 표 차이로 아마 가장 크게 이긴 맞아요. 거라고는 기록이 정동영. 나오는데 전 이거 깨진다고 봐요. 더 520만 표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와야 되고 예. 나올 걸로 전 예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5.18 묘역에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죠,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웃긴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아우, 저는 저도 정말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이 서로 그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를 네. 그 일부러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광주 사태 물론 이제 그렇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인식이 그대로 박혀 있고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근데 공직자인데 아, 그렇죠. 공직자로 대통령에 평생 나오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광주 사태라는 말 개헌 얘기하면서 개헌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사실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매우 가벼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인식한다고 읽히는 거예요. 아, 광주 분들이 호남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하는데 내가 호남 사람인 걸 몰라서 그러네. 이런 식으로 오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왜 한덕수를 그 자리에 못 가게 한 거냐면 국가 폭력의 트라우마를 그것도 가장 그 마음의 정수리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다시금 환기하는데 본인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본인의 지인은 내란 혐의의 피의자거든요. 그런데 광주 운운하면서 광주를 팔고 정치적으로 행보하는데 액세서리처럼 동원하거든요. 이런 사람 가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말하라는 거예요.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사과하는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견지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이건 완전 사태를 완전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광주 저는- 시민들을 여전히 폭도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는 사람이 무슨 무소속 후보입니까? 저는 저게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두 번이나 저는 죽였다고 생각해요. 음. 두 번이나 팔아먹은 건데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자. 뭐 광주 사태라고 지금 표현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그 국가 폭력, 국가 살인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내란까지 일으킨 거고 그때 방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 방조자 내지는 내란 가담자 출신이 대선에 나오는 것도 코미디지만 나와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이건요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이 피해자한테 가서 서로 사랑하고 지내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 밀양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봤어요. 아니 피해자는 울고 있는데 네. 그 가해를 한 가해자가 나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거는 아주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괴기스러운 모습. 괴기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저도 호남 사람이 아니라 저도 내란 세력입니다. 기득권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저거 어떻게 광주가 경향신문 만평이 너무 잘 그렸네요. 너무 적확한 마음에 표현이다라는 와닿네요. 거고 그러니까 저런 태도를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무시한다는 네. 표현도 저는 조금 2차 가해. 2차 가해. 가해 수준, 정확한 가해 표현이야. 수준. 2차 가해. 이거는 뭐 무시 정도가 아니고 예. 우롱이 아니라 예. 아니 어떻게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하냐고 내란 세력들이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는 사람이 뭐 가서 사랑 운운을 하면요. 이거 정말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선 넘은 거예요. 정말. 이런 겁니다. 진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차분하게 할 수가 없고 울분이 이제 넘쳐나는데 기운도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에너지가 하니까 많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산되니까. 빠지는데 정말 이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 넘겨야 하는 거냐. 아마 이제 지금 함께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네.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다시 내란 세력의 복귀를 허용하느냐 네, 네. 아니면 내란 세력을 틀어막고 단죄하느냐 역사의 법정에 세우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있는 29일은 우리가 기왕에 그 12.3 그 내란 이후에 다들 잠도 못 주무시고 형편없이 힘들게 지내온 기간이지만 그래도 6월 3일 대통령이 완벽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그냥 관망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예, 뭐라도 네. 해야 된다. 근데요 그야말로 벌써 네. 6개월이나 됐다는 게 전 너무나도 참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6개월 동안 국민들이 지금 수면 장애를 겪고 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전 이제 고지가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도 앞으로 이거 진압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힘들어할 시간도 저는 솔직히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요 30일은 마무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 보내고요. 뭐 맞아요. 이길 거니까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내 주변 사람들 더 맞아요. 독려하고 이거는 역사적인 투표다. 내란을 진압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을 넣는다는 심정으로 저는 압도적인 내란 진압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에 저는 더 많은 국민들 투표장 나가시도록 저는 전 국민 투표하기 운동 너무 이걸 더 해야 네.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제가 시간조차도. 진짜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이번 대선 의외로 싱겁게 끝날 것 같은데라는 인식을 하는 이제 주요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사법부를 조이대에 통해서, 의해서 예. 또 한 번의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고법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고법. 그렇죠. 어, 고법도 그러네. 마찬가지. 계속 고법도 보여주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네. 재판부 바꿔가지고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의 복판에 우리가 있는데 그냥 안이하게 제가 그래서 서부학 교수님을 바로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어제도 또 한 화장이, 거예요. 예, 저 하나만 더 계속 말씀드려도 돼요?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우리 언론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왜 뭐 이런 그 자꾸 뭐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는 그러시구나.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사이렌을 울려줘야 그래야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열어놓고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귀 딱 막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세상이 한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제가 이 말씀 왜 꼭 드리고 싶냐면 저 오늘 제가 얘기한 거 다 잊으셔도 되는데 요 말씀만은 제가 꼭 나갔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권한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똑바로 행사 안 하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국민들은 권한이 없잖아요. 잠시 선거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법 내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역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법원 공무원들이나 법관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법 내란이 촉발되는 이 시기에 너는 어디 있었냐? 너는 그때 무슨 말 했냐? 너 그때 어느 자리에서 너 어떤 역할 했냐를 국민들이 나중에 다 묻는다니까요. 우리 12.3 내란 때 그럼요. 장 기자님 어디 계셨습니까? 네. 다 기록돼 있어요. 현장에 뛰셨고 내란 막는데 언론인으로서 역할 하신 거고 저도 시민으로서 제 역할 했거든요.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저는 법원 공무원들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요. 고등법원 갔습니다. 판사 있고요. 법원 실무관 있고 네. 법원의 구성원들이 이걸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부안해동해가지고 조이대한테 주르륵 쓴다? 역사가 기록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니까 지금 저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지시이고 올바른 법 집행인지를 스스로 생각을 좀 하란 말입니다. 뇌를 비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란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그죠? 그리고 그 우리 그 대령들 있잖아요. 네네. 그 우리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조성현 단장 조성현 단장. 이런 분들이 서강대교를 안 넘은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제가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 넘으라고 했으면 저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 이 사법 내란 앞에서 법원 공무원들 이 방송 꼭 보시면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법원에 안 있더라도 서울고법에 안 있더라도 이거 법원이 들고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제가 열낼 일이 아니고요. 법원의 독립성이 지금 침해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제가 쫓아낼 게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요. 권한 있는 사람들이 제발 부탁인데 자기 역할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 위중하고 엄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언제 안 그런 적 있었냐? 이번처럼 심각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상식이 무너진 수준에서 그래도 과거에는 그 시민들 눈치를 봤어요. 국민들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덮어놓고 대놓고 세상의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하니까 일선 판사들이 청주에서 부산에서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하겠죠. 근데 왜 사법 뻔뻔하게 파동도 안 일어나요? 왜 법관들이 안 일어나요 들고? 2명. 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검사들은 두 분도 귀한데 검사들은 아니 예. 이쯤 되면은 청주 부산만 일어날 게 아니라 대구는 뭐하며 강원도는 뭐하고 판사가 없으니까 거기는 저기 광주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지법에서는 고법은 또 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기득권화되고 기자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기자들도 다 월급쟁이들이 되고 다들 먹고 사시느라고 바빠서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 현상이 정말 개탄스러워서 저 같은 나이 든 기자들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다니까요. 국민들이 예, 허리가 아파요. 힘들어 우리 죽겠어요. 장 기자님 힘드시다 그러잖아요 지금.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주 7일 일하고 있는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도 또 막 취재 편의점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고로 저는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저도 좀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도 제 못 개인 갔어. 얘기하기 그렇지만은 정말 국민들이 힘드시. 불쌍하다 신인규 진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국민들 예, 더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책임 있는 자들이 저는 에휴, 자기 역할 그렇습니다.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정치인들도 정말 자기 역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끝나면 끝이에요. 6월 선거 6월 3일 끝나면 그날로 끝인 겁니다. 하루하루 날 세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왜 우리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직을 그 배지를 달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자기 본분에 맞는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1시 8분이지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저 우리 건진 법사 피의자 조사를 했더니 김건희한테 통일교 관련해서 무려 5가지 청탁을 했는데 첫 번째 YTN 인수, 두 번째 UN 제5사무국 유치, 교육부 장관의 통일부 행사 참석,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대통령 취임식에 나도 좀 초청해 줘라. 이런 정도예요. 예, 특정 종교에게 이분 무속인이죠. 건진 씨. 기도비 받고 예, 했으니까요. 전성배 씨. 예. 이 사람이 무속인이면서 또 특정 종교인 통일교 측에 김건희 씨한테 이런 청탁을 했어요. 예. 김건희 씨 소환합니까 안 아,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 씨는 선거도 안 하는데 소환도 안 해. 재판도 안 하고. 일반인이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지금 소환해야 돼요. 여전히 예,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러야 검찰은 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소환한다. 도대체 언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엄풀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게 그때 김상민 검사인가요? 무슨 이제 네. 그 창원 쪽에 창원에 꼭 출마하려고 출마시켜- 했었죠. 그 사람은 현직 검사가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부적절한데.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징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소환이 뭐 올 초에 계속 뭐 의견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그 김상민 검사는 부르지도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원래 아래에서 이제 위로 가기 때문에 정말 김건희 부르자고 했던 거 맞아?라고 물음표가 쳐지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김건희 씨를 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까지 당연하게 경유해 가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거든요. 아니 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6천만 원짜리 무슨 목걸이 이런 거를 6,200. 정말 너무 비싼데 이거를 왜 줍니까? 김건희랑 개인을 보고 줬나요? 아니요.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준 거예요. 그러면 경제 공동체는 가치 받은 걸로 되고 아무리 판례가 묵시적 청탁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돈을 먹이는 사람은 현안이 있어요. 판례가 다 그래서 그 현안을 짚어내고 그랬을 때 이미 이게 5가지로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YTN 인수, UN 5사무국
그리고 실제로 캄보디아 개발과 관련해서는 ODA 예산은 대단히 많이 증액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즈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을 불러서 해야 되고 그 목걸이 찾아야 됩니다. 왜 그 집만 합니까? 그 비서관들 2명 집도 했다라고 하는데 더 확대해야죠. 예. 저는요 지금 어떤 게 가장 궁금하냐면 김건희 씨가 그 명품백 받을 때 네. 그 최지영 목사님 카메라에 신라 듀티프리 쇼핑백 듣고 있었잖아요. 있었던 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뭐 서류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서류 처리라고 넘어갔는데 주장했죠. 그 안에 뇌물이 들어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거든요. 그죠? 건진 얘기도 목걸이부터 해서 지금 뭐 관봉이니 뭐니 뭐 나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받았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네. 수백 번 받았는데 하나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면. 네. 그래서 저는 이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국정농락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이거 덮어준 것도 문제다. 뇌물죄를 덮어준 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에. 덮어준 검사들도 1년 6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저 특수직무유기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자들도 수사 받을 거예요. 똑바로 일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뭐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이어서 저는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어이 오늘의 이제 2시간 연속 방송이 모두 다 지금 그 기득권과 사법 카르텔 그리고 이제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점잖게 방송하고 싶어도 하고 있는 작태가 이걸 도대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단계라면 저는 다시 또 우리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항쟁적 차원에서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물러서면요. 내란이 복귀하는 겁니다. 네, 내란 세력이 복귀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겠습니까? 내란 세력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근데 저는요. 이거 사법 내란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법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국민 맞습니까? 그 주인 맞아요? 그쵸.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인데 내 주권을 빼앗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은요, 그건 국민 아니고 오히려 법원 기득권이나 윤석열 카르텔 기득권의 한 패거리가 아닌 바에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노하는 게 정상이고 분노만 하면 뭐 합니까? 막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지금 국민들이 마음을 쓰고 있고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 아무리 조이대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걸 아닌 걸로 가르쳐 줘야죠. 깨닫게 해주고 책임을 그렇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 사람은 전 국민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 아닌 거죠. 네, 크림소다님이 맞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하셨어요. 지금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터지고 나서 다들 혼미한 가운데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 앞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내란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진보 보수의 문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진보면은 내란에서 반대하고 보수면 내란을 찬성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진보 보수 이분법으로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언론과 단호하게 맞서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양심 있는 시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저작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를테면 무슨 모임에 갔는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정치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게 안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불공평한 것인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저는 그런 운동들이 조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들어설 때까지 그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정말 큰 역할들을 각계에서 각자 자기가 선 위치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그렇게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희망을 좀 드리자면 그렇게만 되면 그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운 나라 만들어지고 그때도 우리 국민들이 주인 노릇만 똑바로 하면 전 좋은 나라 온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잘하거든요. 이 지금 정치에서의 내란만 좀 정리되고 나면 전 대한민국 정말 좋아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이고 저도 아까 조카한테 용돈 줬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용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용돈을 그러니까. 줘야지 어른이. 예,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걔네 초등학생입니다 지금. 네.
초3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발표했네요. 어린이날이라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앞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라는 내란 메시지가 정리해 나왔습니다. 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내란 정리 맞습니다. 어른들이 진짜 공감이 나서서 많이 내란 정리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에 끝냅시다. 마지막 대청소 마지막 그렇죠. 대청소. 후대에 미루지 말고 2035년에, 2045년에, 2050년에 또 누군가가 방송을 하면서 그때 선배들이 말이야 제대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남미 스타일로 돼버렸다. 그러면 라고 안 할 되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 대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청소 근데 깨끗이 거의 코앞에 합시다. 왔어요. 코앞에 코앞에 왔어요. 왔으니까 자, 29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예. 버티면 돼요. 조금만. 그 마지막 네, 마지막 한 3% 그렇습니다. 좀더 죄송한데 저도 좀 더 힘내고 네, 조금만 힘내면 되거든요. 그럽시다. 조금만. 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희망을 또 앞으로 드립니다, 희망을. 나아가도록 합시다. 네. 자, 오늘 정말 속상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아유, 오늘 맞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